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로 지금은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는 꼭 한번 털어놓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하게 됐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겉으로 보기엔 야무지고 단단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어디서든 제 몫은 빈틈없이 해내는 편이었고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한다는 평을 들으며 살았죠. 그런데 사실 속은 그 말과 정반대였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갈라서시는 바람에 이 집 저 집 친척 손을 옮겨 다니며 컸거든요. 누구 하나 저를 오래 품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하게 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도 저는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늘 눈치부터 봤습니다. 친척집에서 한 끼를 먹어도 괜히 죄스러워 밥을 꾹꾹 눌러 담지 못했고 때를 쓰거나 응석을 부려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누가 조금만 싫은 내색을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알아서 구석으로 물러나는 아이였죠. 그렇게 남의 기분을 살피는 게 몸에 배다 보니 정작 제 마음이 뭘 원하는지는 들여다볼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남에게 기댄다는 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누가 보면 반가운 마음보다 덜컥 겁부터 났고 정을 줬다가 또 버려지면 어쩌나 싶어 저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서곤 했습니다. 그런 성격 탓에 지금까지 변변한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어요. 호감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마음을 여는 법을 몰라서 좋은 인연이 다가와도 번번이 제 손으로 밀어내곤 했죠. 20대 중반 무렵 저를 오래 좋아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다정하고 듬직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진지하게 다가올수록 저는 까닭 모를 두려움에 자꾸 뒷걸음질을 쳤어요. 좋으면서도 그 마음을 받는 게 무서워서 일부러 차갑게 굴어 그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죠. 결국 마땅한 이유도 되지 못한 채 그 인연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던 날 차라리 잘됐다고 안도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도 참 모질다 싶었어요. 어쩌면 저는 행복해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인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자조하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사람과 깊어지는 일에 번번이 실패하며 외로운 삶처럼 살았습니다. 그 대신 일에 미련하리만큼 매달렸습니다. 20살이 되던 해부터 자그마한 생활 소품을 떼다가 인터넷으로 파는 일을 시작했는데 운 좋게 사업이 잘 풀리면서 제법 자리를 잡았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물건을 떼러 다니고 밤 늦게까지 포장하느라 손목이 시큰거려도 전 그런 게 하나도 고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에 파묻혀 있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마음 편한 순간이었죠.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걸 볼 때면 그제야 비로소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사람은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어도 내 손으로 번 돈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긴 외로움을 버텨냈던 것 같아요. 일을 키우면서는 작은 사무실도 얻고 직원도 여럿을 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절 보며 야무지게 자수성가했다고 부러워했죠. 정작 저는 일을 마치고 텅 빈 집에 돌아오면 가끔씩 정막이 무서워 일부러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두곤 했어요. 스스로 사람들을 밀어내면서도 누구 하나 제 하루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쓸쓸해했죠. 그렇지만 이 외로움이라는 건 그냥 제 삶의 기본값 같은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죠. 그런 제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남편을 만난 거였어요. 남편을 처음 본 건 제가 물건을 떼러 자주 드나들던 도매상가 근처에서였습니다. 남편은 그 골목에서 가게를 꾸려가는 자영업자였는데요. 한눈에 봐도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호감형이었어요.
오가는 사람마다 한 번씩 눈길을 줄 만한 정도였죠. 특히 웃을 때 눈매가 부드럽게 휘어지는 게 엄청 멋있어 보였어요. 말솜씨도 어찌나 좋던지 그 가게엔 늘 손님이 북적였습니다. 무뚝뚝한 단골에게도 살갑게 농을 건네고 까다로운 손님 비위도 능청스럽게 맞춰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감탄하곤 했어요. 저처럼 사람 앞에서 말 한마디 붙이기도 어려워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편하게 대하는 재주가 신기하고 부럽기만 했죠. 이상하게 그 가게 앞을 지날 때면 자꾸만 눈이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먼저 다가가 본 적 없던 제가 그 사람한테만큼은 없던 용기가 솟더라고요. 일부러 살 것도 없으면서 가게에 들러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따뜻한 음료를 슬쩍 건네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 제가 먼저 마음을 표현한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사장님 가게는 매일 손님이 끊이질 않네요. 비결이 뭐예요? 제가 큰맘 먹고 말을 붙이자 남편은 사람 좋은 얼굴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결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반갑게 맞이하면 또 오시더라고요. 손님은 이 근처에서 장사하세요? 그렇게 몇 마디를 주고받기 시작한 게 인연의 첫걸음이었죠. 그 사람으로 인해 차갑게 굳어있던 제 일상에 처음으로 따뜻한 볕이 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사람과 마주보고 웃는 순간만큼은 평생 저를 짓누르던 불안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랑받으며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난생 처음 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까워지고 연애를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 덜컥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렵게 만난 인연이었고 드디어 제게도 가족이라는 게 생기는구나 싶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그이가 선뜻 답을 하지 못하고 눈을 피하며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니 애가 생겼는데 뭘 그렇게 망설여? 나랑 결혼하기 싫은 거야? 아니 싫은 게 아니라 아직 우리 가게도 자리를 못 잡았고 난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 말은 그럴듯했지만 전 그 머뭇거림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연 사람이고 그 사람의 아이까지 가졌는데 돌아온 답이 망설임이라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또 버림받는다는 오래된 두려움이 순식간에 절 집어삼켰죠. 결국 저는 모진 말을 먼저 내뱉고 말았습니다. 됐어. 부담스러우면 할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으니까 넌 신경 쓰지 마. 헤어지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발 붙잡아달라고, 도망가지 말아달라고 빌고 싶은 심정이었죠. 제가 등을 돌려 걸음을 떼자 그제야 그이가 다급하게 달려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제 팔을 붙들고 매달렸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잠깐 겁이 나서 그런 거지 절대 도망갈 생각 아니었어. 너랑 우리 애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진심이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속절없이 마음이 풀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이를 낳고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때 남편은 가게가 제대로 굴러가기 전이라 정말 손에 쥔 게 거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신혼집이며 살림이며 결혼식에 드는 비용 전부를 제가 혼자 마련했죠.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둔 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집을 보러 다니던 어느 날 남편이 미안한 기색으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남자가 돼서 집 하나 못 태우고 나중에 꼭 2배로 갚을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갚긴 뭘 갚아. 부부 사이에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그냥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지. 전 그렇게 웃어 넘겼어요. 신혼집에 둘이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날을 그리던 밤들이 그 시절 제겐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가구 하나를 들여놔도 함께 고르고 벽지색을 정하며 티격태격하는 그 사소한 일상이 꿈만 같았어요.
누군가와 함께 미래를 그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비로소 실감했죠. 말 그대로 그 사람은 몸만 들어온 셈이었지만 이상하리만큼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제게도 기댈 어깨가, 돌아갈 집이 생겼다는 사실이 그저 벅차고 행복했으니까요. 가진 걸 전부 내어주고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충만했어요.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밤을 맞이한다는 게 그때의 저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결혼하고 한동안 남편은 정말이지 흠잡을 데 없이 저를 챙겨줬습니다. 입덧으로 한밤중에 헛구역질을 하면 두말 없이 일어나 먹고 싶다는 걸 사다 날랐고, 무거워진 몸으로 끙끙대면 발이며 다리며 정성껏 주물러줬어요. 임신의 고단함이 싹 가실 만큼 다정한 사람이었죠. 여보, 오늘은 좀 어때? 입맛 없으면 죽이라도 끓여줄까? 무리하지 말고 누워있어. 아침마다 그렇게 살뜰히 챙기는 남편을 보면서 전 결혼 참 잘했다고 몇 번이나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드디어 봄이 왔구나 싶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안정감에 아침에 눈 뜨는 게 행복할 지경이었죠. 물론 경제적인 부담은 여전했어요. 출산을 앞두고는 산후조리원이며 아이 물건이며 그 모든 준비도 제 몫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곁에서 손을 잡고 함께 태교 음악을 들어줄 때면 이만하면 됐다 싶었어요. 가진 게 없어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든든한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뱃속 아이를 쓰다듬으며 이제 우리 셋이 오순도순 살 일만 남았다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던 날 남편이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아빠였네요. 그렇게 무사히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며 한숨 돌릴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사뭇 진지한 얼굴로 할 말이 있다며 운을 뗐습니다. 지금 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평소 마음에 품어온 다른 사업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거였죠. 내가 애 보면서 차근차근 준비할게. 대신 처음 시작할 미천을 자기가 좀 대줬으면 해. 이번엔 진짜 크게 한번 키워보고 싶어. 당신만 도와주면 진짜 자신 있어 나. 문제는 그 미천이라는 게 만만한 액수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뼈 빠지게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쏟아부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갓 아이를 낳아 앞날이 막막한 마당에 가진 돈을 통째로 거는 일이 쉽게 결정될 리 없었죠. 저는 잠시 고민하다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놨어요. 여보,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우리 이제 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가진 걸 다 털어놓기엔 너무 불안해. 조금만 더 자리 잡고 나서 천천히 시작하면 안 될까? 그저 신중하게 가자는 말이었을 뿐인데 그 한마디가 남편의 어딘가를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 못 믿겠다는 거야? 내가 무슨 노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불안해? 그런 말이 아니라 액수가 액수인 만큼 신중하자는 거잖아. 잘못되면 우리 셋이 길에 나앉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한 번에 결정해? 됐어. 당신 눈엔 내가 그렇게 못 믿어온 사람이었구나. 그토록 화나던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지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남편은 사람이 달라진 듯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버럭 짜증을 내기 일쑤였고 며칠씩 방에 틀어박혀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는 날이 늘었어요. 그토록 다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니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갓난아이를 안고 그저 눈치만 살폈습니다. 여보, 왜 그래? 화났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을 해줘야 알지. 그때 일 때문에 그래? 그건 같이 더 이야기해보자. 됐어, 말해 뭐해. 어차피 당신은 돈 아까워서 못 해준다는 거잖아. 결국 나 못 믿는다는 소리 아니야.
그런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해? 그런 식으로 비아냥대며 등을 돌릴 때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육아로 인해 몸도 마음도 약해질 대로 약해진 때라 남편의 냉랭한 태도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다정하던 시절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집안 공기가 매일같이 살얼음 판이었죠. 행여 아이에게까지 그 냉기가 스밀까봐 전전긍긍했어요. 결국 저는 견디지 못해 한 발 물러서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만 사람에게 기대기만 하며 살아온 세월이 저를 영악하게 만든 걸까요?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전 재산을 덜컥 내어줄 만큼 어리석진 않았어요. 저는 그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보, 내가 자금 댈게. 대신 이건 부부 사이라도 깔끔하게 하자. 내가 정식 투자자로 들어가는 걸로 하고 지분이랑 조건을 서류로 제대로 남겨두는 거야. 나중에 무슨 일 생기더라도 서로 얼굴 붉힐 일 없게. 남편은 잠깐 떨떠름한 기색을 비쳤어요. 부부끼리 무슨 그런 각박한 소리를 해. 내가 당신 돈 떼먹기라도 할까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돈 문제는 깔끔한 게 서로 좋은 거야. 나도 마음 편히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어차피 급한 쪽은 남편이었으니 그는 이내 알겠다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변호사를 통해 투자 계약서를 갖추고 제 지분과 회수 조건까지 또박또박 문서로 못 박아뒀어요. 남편은 내내 툴툴거렸지만 계약서를 쓰자고 한 걸 후회하진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 돈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숱하게 봐온 저였으니까요.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돈 앞에서 핏줄도 등을 돌리는 광경을 너무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이 돈만큼은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는 걸 일찌감치 배웠죠. 그 믿음이 훗날 저를 지켜줄 줄은 몰랐네요. 그렇게 저는 잘 되던 제 사업까지 손을 줄여가며 남편의 새 사업에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일을 도와주면서 살림이며 육아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죠. 몸은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지만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이라 믿었기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다시 예전처럼 환하게 웃어주기만 한다면 전 그깟 고생쯤은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라도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의 사업은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운도 따랐지만 무엇보다 남편이 사람들과 격이 없이 어울리는 재주가 좋아서 일이 술술 풀렸어요. 거래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남편을 좋아했고 그 사람의 특유의 넉살 덕분에 까다로운 계약도 매끄럽게 성사되곤 했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의 단위가 달라지는 걸 보며 너무나 뿌듯했어요. 반대로 제 사업은 제가 손을 놓은 사이 야금야금 기울어갔어요. 2가지를 한꺼번에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죠. 결국 저는 제 일을 당분간 접고 아이를 키우며 살림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저에게 미안해하며 다독여줬어요. 당신이 고생 많았지. 이제 좀 쉬어. 바깥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미안하고 고마워.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던지 전 그제야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든든하던 말이 조금씩 가시돋친 말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커지고 형편이 펴질수록 남편은 은근슬쩍 저를 깔보는 말을 던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어? 살림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난 밖에서 죽어라 버는데 당신은 편하게 애나 보면서 좋겠다. 그런 말이 쌓이고 쌓이니 정말이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제 사업까지 통째로 접어가며 그 사업에 종잣돈을 댔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듯한 태도였어요. 마치 자기 혼자 잘나서 일군 것처럼 으스댔죠. 한 번은 제가 참다 못해 따져 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그 잘난 사업 미천 누가 됐는지 벌써 잊었어? 나 그거 하느라 내 일까지 다 접은 거야. 정말 다 까먹은 거야?
또 그 소리야? 그렇게 생색내고 싶냐고. 언제까지 우려먹을 건데? 사업 잘 된 건 기본적으로 내 능력 덕분이야.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남편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정신이 메말라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모처럼 남편이 거래처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 모임을 가진 날, 한 손님이 제게 무슨 일을 하냐고 묻자 남편이 대신 답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그냥 집에서 살림하지. 요즘 같은 세상에 호강하는 거야, 호강. 사람들 앞에서 절 그렇게 깎아내리는데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제 사업 수완을 누구보다 지켜 세우던 사람이 이제는 저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게 견디기 힘들었어요. 살림하랴 아이 보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바쁜데 그 노고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었죠. 손님들이 돌아간 뒤 전 밤새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때 누구보다 당당하게 제 일을 꾸려가던 사람이 이제는 남편의 그늘에 가려 이름 석자도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사업에 미천을 대주고도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했죠. 집에서는 돈을 버는 사람이 곧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밤마다 잠든 아이 옆에 멍하니 앉아있다 보면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싶어서 서글퍼지더라고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어느새 생기를 잃고 푸석푸석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이렇겐 못 살겠다며 이혼이라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어. 이렇게 무시받으며 사느니 이혼하는 게 좋겠어. 그제야 남편은 화들짝 놀라 사색이 된 얼굴로 매달렸어요. 미안하다며 자기가 요즘 일에 치여 모진 말을 한 거라고 싹싹 빌더군요. 그러면서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해 보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부 상담이라도 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생각하면 쉽게 갈라설 수 없었기에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 손을 잡기로 했어요. 우리가 찾아간 곳은 그 지역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상담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부부를 맡아준 상담 선생님은 첫인상부터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어요. 4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나긋나긋한 말씨에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언니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처음 만난 자리인데도 저는 어쩐지 경계심이 스르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부부의 이야기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차분히 들어줬어요. 그러고는 서로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상대의 속마음을 하나하나 짚어줬습니다. 처음엔 대면대면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남편도 선생님 앞에서는 신기하게 마음을 누그러뜨리더라고요. 두 분 다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한데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어긋나 있을 뿐이에요. 남편분은 책임감이 강한 만큼 부담도 크셨던 거고 아내분은 그 마음을 몰라줘서 외로우셨던 거죠. 두 분은 충분히 다시 좋아지실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정리해 줄 때면 꽉 막혀 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서러움에 북받쳐 눈물을 보이면 선생님이 곁에 앉아 등을 가만히 쓸어주기도 했어요. 그 손길이 어찌나 다정한지 마치 친정엄마 품에라도 안긴 듯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남편 역시 그런 선생님을 깍듯이 따르며 신뢰하는 눈치였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선생님은 어느새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네요. 그동안 우리 부부가 왜 그렇게 엇나갔는지 비로소 실마리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매주 그곳을 찾아가 이런저런 상담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오해를 풀고 서로에게 차마 못했던 속말을 조심스레 꺼내놓기 시작했죠. 선생님은 매번 우리에게 작은 숙제를 내주기도 했어요. 하루에 한 번은 서로에게 고마운 점을 말해주기, 잠들기 전엔 오늘 있었던 일을 다정하게 나누기 같은 거였죠. 처음엔 쑥스러워 어색하게 웃기만 했는데
그런 작은 약속들이 쌓이면서 우리 사이에 얼어붙은 공기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여보, 오늘 고마웠던 거는 당신이 아침 일찍 일어나 손수 밥을 차려준 거. 당신이 끓여준 된장찌개가 오늘따라 그렇게 맛있고 고맙더라. 남편이 멋쩍게 그런 말을 꺼낼 때면 전 괜히 콧등이 시큰해지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무뚝뚝하던 사람이 애써 표현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죠. 상담을 거듭하면서 남편은 한결 부드러워지는 듯 보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면 오랜만에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여보, 오늘 상담받으면서 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더라. 미안해.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나도 당신 마음 몰라준 거 미안해. 그렇게 오랜만에 서로를 보듬는 말을 주고받으며 저는 우리 사이에 다시 온기가 도는 걸 느꼈어요. 차갑게 식어버렸던 부부 사이가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아 뭉클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무너져가던 우리 가정을 붙잡아준 은인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상담을 받으면서 남편은 거짓말처럼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안색을 살뜰히 살피고 무뚝뚝하게 넘기던 자기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며 저와 소통하려 했었어요.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상담받길 정말 잘했다고 거듭 고마워했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에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센터를 입이 마르도록 추천하고 다녔어요. 부부 사이로 소가리를 하는 지인이 있으면 꼭 그곳을 일러줬고 선생님께도 매번 자그마한 선물을 챙겨 마음을 표하곤 했죠. 부부 상담과 별개로 저는 개인적인 상담도 따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평생 누구에게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처음으로 꺼냈어요. 부모님이 갈라서며 받았던 어린 날의 상처며 어디에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떠돌던 외로움까지 전부 다요. 한번 말문이 트이자 꽁꽁 묶어뒀던 응어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전 사실 늘 무서웠어요. 정을 주면 또 버려질까봐. 그래서 누구한테도 마음을 못 줬는데 이런 얘기 누구한테 해본 게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혼자 그 마음을 다 감당하느라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제는 혼자 짊어지지 않으셔도 돼요.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잖아요. 그렇게 따뜻하게 다독여줄 때면 저는 꾹 눌러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곤 했습니다. 오래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상담을 거듭할수록 평생 골마있던 상처가 더디게나마 아물어가는 기분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 없이 저 혼자 그곳을 찾는 일도 생겼습니다. 어느새 선생님과는 상담을 넘어 속을 터놓는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은 상담 기간이 아니어도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아이는 잘 크는지 하나하나 살뜰히 물어봐줬어요. 그런 사소한 관심이 저한테는 어찌나 큰 위로가 되던지요. 제 속을 다 보여줄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 저는 점점 더 선생님에게 의지했고 마치 든든한 맏언니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세상에 둘도 없는 제 편이라고 여겼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온전히 내 편이 되어주는 일을 만났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외롭게 살아온 제 인생에 가족 같은 사람이 생겼으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은 상담을 마치고 함께 차를 마시다가 제가 무심코 선생님 이야기를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자기 이야기가 나오자 묘하게 말을 아끼며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전 그저 남의 속내를 들어주는 게 직업이라 자기 얘긴 잘 안 하시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네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게 되었어요.
늘 신세만 졌다는 생각에 전 며칠 전부터 마음을 써서 값 나가는 선물을 하나 마련해뒀습니다. 사실 그 선물을 고르느라 며칠 동안 백화점을 돌아다녔거든요. 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고생이 많았을 사람에게 무엇으로든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어요. 정성껏 포장한 그 선물을 건네자 선생님은 손사래를 치며 한사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아유, 이런 걸 뭐하러 준비하셨어요? 마음만 받아도 충분한데.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희 진작에 갈라섰을 거예요. 이 정도는 제 성의니까 꼭 받아주세요. 그렇게 실랑이 끝에 선생님은 고맙다며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우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어쩐지 마음에 걸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마치 저희 집에 와본 적이 있는 사람처럼 화장실이 어딘지, 부엌 살림이 어딨는지 너무도 익숙하게 움직이는 거였죠. 물어보지도 않고 컵을 꺼내고 티스푼이 든 서랍을 한 번에 여는 모습이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심지어 안방 쪽으로 무심코 걸음을 옮기다가 제 시선을 느끼고는 멈칫하기도 했어요. 그 짧은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이질감에 살짝 소름이 돋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분을 두고 별 쓸데없는 생각을 다 한다며 스스로를 나무랐죠. 워낙 눈썰미가 좋은 분이려니 싶기도 하고요. 그때 마침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선생님을 마주친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평소 누구에게나 살갑던 사람이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는 영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간 뒤 남편은 저에게 슬쩍 한마디를 던졌어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상담 선생님을 집까지 부르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사람들 보기에 모양새도 이상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건 좀 그렇네. 그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 싶었습니다. 우리 부부를 함께 상담해주는 분이 집까지 드나드는 게 좀 유난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더구나 남편이 저렇게까지 불편해하는데 굳이 고집을 부릴 까닭도 없었죠. 하긴 당신 말도 맞네. 다음부턴 밖에서만 뵐게. 저는 순선히 그러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로는 선생님을 집으로 부르지 않고 밖에서만 인연을 이어갔어요. 그 와중에 남편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몸집을 불려갔습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남편이 밖에서 보내는 시간도 자연히 길어졌어요. 거래처 모임이다, 지방 출장이다 하며 집을 비우는 날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이 다 되어 들어왔고 아예 며칠씩 집에 못 들어오는 날도 있었죠. 텅 빈 집에서 어린아이와 단둘이 남겨지는 밤이 많아졌어요. 결혼만 하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혼자 살 때보다 더 사무치는 외로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어도 마음은 늘 다른 데 가 있는 듯 했고 그 빈자리가 더 시리게 느껴졌어요. 서운한 마음에 한 번은 작정하고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얼굴 보기 힘드네. 애도 아빠 계속 찾고. 일도 좋지만 가끔은 일찍 좀 들어오면 안 돼? 함께 시간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죽어라 버는데. 다 당신이랑 애 호강시켜주려고 이러는 거잖아. 이 정도는 좀 이해해줘야지. 늘 그런 식이었어요. 가족을 위한다는 말로 돌아오면 전 더 할 말이 없어지곤 했습니다. 번 돈을 저에게 다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면서 그저 가족을 핑계 삼아 자기 시간을 정당화하는 듯 했죠. 밤마다 잠든 아이를 토닥이며 저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다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혹시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오늘은 일찍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요. 하지만 화면은 늘 잠잠했고 그 적막한 밤이 깊어질수록 절망은 커져만 갔죠. 그 허전함을 견디려고 저는 점점 더 상담에 매달렸습니다. 마음이 헛헛할 때마다 선생님을 찾아가 속을 털어놨고 그때마다 그 사람은 따뜻한 말로 절 보듬어 줬죠.
남편분도 다 가족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 마세요. 외롭다고 생각하면 그 감정이 전부가 되어버려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하시고요. 그 다정한 한마디에 저는 또 위안을 얻곤 했어요. 세상에 오직 그 사람만이 저를 온전히 이해해 준다고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위로를 그 사람에게서 채우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어요. 제가 기댈수록 그 사람은 더 깊숙이 제 삶 속으로 파고들었고 전 그것도 모른 채 그 손을 덥석 붙잡고 있었어요. 그 무렵 한바탕 큰일을 겪었습니다. 아이가 한밤중에 불덩이처럼 열이 끓어오르더니 그만 축 늘어져 정신을 잃은 거예요. 처음 겪는 일에 저는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마침 그날은 드물게 남편이 집에 있던 날이라 저는 다급하게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여보, 애가 열이 너무 심해. 축 처져서 정신을 못 차려. 빨리 병원 가야 해, 빨리. 그런데 남편은 부스스 눈을 뜨더니 귀찮다는 듯 돌아 눕는 거예요. 애들 열나는 게 뭐 하루 이틀이야. 호들갑 떨지 말고 당신이 다녀와.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못 움직이겠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가 이 지경인데 피곤하다는 말로 등을 돌리는 사람이 정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맞나 싶었어요. 한 번만 더 흔들어 깨워볼까 했지만 그러는 사이 아이가 잘못될까봐 더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됐어. 내가 데려갈게. 평생 그렇게 살아.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아이를 둘러업은 채 맨발로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응급실로 향하는 그 길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품에 안긴 아이의 뜨거운 숨결을 느끼며 제발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응급처치를 받고 한밤을 꼬박 앓고 나서야 겨우 고비를 넘기고 안정을 찾았어요. 링거를 맞고 잠든 아이의 작은 손을 붙들고 앉아있는데 자꾸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가장 급하고 무서운 순간에 곁에 아무도 없다는 그 막막함이 저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대체 내 가정이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싶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야 남편은 멋쩍은 얼굴로 병원에 나타나 미안하다며 웃었어요. 애는 좀 괜찮아? 어젠 내가 너무 골아 떨어져서 미안해. 어? 말로는 미안하다 하면서도 정작 아이보다 자기 휴대폰을 먼저 들여다보는 그 모습에 저는 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처럼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남편에게 걸었던 기대를 마음속에서 조금씩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제 전부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점점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 모든 걸 뒤바꾼 밤이었죠. 남편은 어디서 그렇게 마셨는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요즘 들어 부쩍 잦아진 일이라 저는 또 시작이구나 싶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비틀거리는 남편을 겨우 부축해 거실 소파에 눕혔어요. 여보, 정신 좀 차려봐. 대체 누구랑 이렇게까지 마신 거야? 남편은 제 말에 대꾸도 없이 눕자마자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졌습니다.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고 셔츠에는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어요. 그 냄새가 어쩐지 마음에 걸렸지만 더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남편 옷을 벗기고 짐을 정리하던 그때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남편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어요. 이 밤중에 누가 전화를 다 하나 싶어 저는 별 생각 없이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잔뜩 술에 취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여자는 제가 받은 줄도 모르고 다짜고짜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자기야, 술 많이 마셨어?
나도 오늘 한잔 했는데 그냥 집에 있어? 나 지금 그냥 확 가버릴까?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고.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 그년이 바로 저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한마디도 내뱉지 않은 채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번호는 남편 핸드폰에 따로 저장돼 있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결코 잘못 걸려온 전화가 아니었죠.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만 골아떨어진 남편을 내려다보는 순간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울고불고 따져봤자 술 취한 남편은 시치미를 떼거나 기억이 안 난다며 발뺌할 게 뻔했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시 흐지부지 묻혀버릴 테고요.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리 한쪽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평생 위기 때마다 혼자 살 길을 찾아온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저는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방법을 떠올렸어요. 잠시 숨을 고른 뒤 그 번호로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술 취한 남편인 척 아무렇지 않게요. 집 비었어. 와도 돼. 답장은 곧바로 왔습니다. 진짜? 지금 갈게. 알아서 들어갈 테니 먼저 씻고 있어. 그 짧은 한 줄을 보는데 손끝이 다시 떨려왔어요. 알아서 들어간다 라는 말을 보니 아마도 이 여자는 우리 집에 자주 오던 모양이더군요. 그 말을 보고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그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 두 사람이 언제부터 이런 사이였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야 말겠다고요. 그러기 전까진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골아떨어진 남편을 그대로 둔 채 무슨 마음이었는지 안방문 뒤에 몸을 숨겼어요. 그 여자가 들어오는 모습을, 두 사람이 마주하는 장면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잠시 후 현관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로 저희 집 비밀번호를 척척 누르고는 아무렇지 않게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마치 제 집을 드나들듯 너무도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문틈으로 숨을 죽인 채 그 사람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거실 불빛 아래 드러난 그 얼굴을 본 순간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네, 맞아요. 짐작하셨겠지만 그 여잔 다름 아닌 제가 친언니처럼 믿고 따르던 바로 그 상담 선생님이었어요. 제 가장 깊은 상처까지 남김없이 털어놨던 그 사람이 술 취한 제 남편이 잠든 우리 집에 제 집처럼 들어선 거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우리 집 구조를 훤히 꿰고 있던 것도, 남편이 그토록 그 사람을 불편해했던 것도 전부 이유가 있었던 거죠. 문틈으로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거예요. 하필이면 제가 그렇게나 의지하던 사람이라니 배신감이 2배, 3배로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숨어 울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다잡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를 본 그 여자는 흠칫 놀라더니 이내 술 기운에 비틀거리며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어요. 숨길 것도 없다는 듯 그 사람은 그동안의 일을 거리낌 없이 쏟아냈습니다. 아, 집으로 부른 게 당신이었어? 이제 알았나 보네.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내 남편이랑 이런 사이였냐고요? 댁이 부부 상담 받겠다고 제 발로 찾아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쭉 이런 사이였는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부부 사이를 고쳐준다며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첫날부터 두 사람은 눈이 맞은 겁니다. 상담실에서 제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곁에서 등을 쓸어주던 그 손이 돌아서면 제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또 제가 고마워서 선물을 사다 바치는 동안 두 사람은 제 집을 제 안방처럼 드나들며 저를 비웃고 있었던 거고요. 부부를 화해시킨다는 명목으로 우리 집에 깊숙이 들어와서는 정작 그 가정을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던 셈이에요. 비틀거리던 그 여자는 소파에 늘어진 남편을 흘끗 보더니 비웃듯 내뱉었습니다. 이 사람 참 딱하더라고. 댁 같은 여자랑 사느라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러니 나한테 왔지. 그 말에 잠에서 덜 깬 남편이 부스스 눈을 떴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걸 다 들어버린 뒤였습니다. 변명 한마디 나오지 않는지 남편은 그저 입만 번긋거릴 뿐이었죠.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개인 상담 때 털어놓은 어린 시절 상처까지 들먹이며 저를 깔보고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댁은 원래 그렇게 사랑 못 받고 자란 사람이잖아. 버려지는 게 익숙한 사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냥 조용히 받아들여. 어차피 댁한테 남을 사람은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까스로 눌러 삼켰습니다. 제가 평생 누구에게도 못했던 이야기, 가장 아프게 꺼내 보인 상처를 위로해주는 척 다 들어놓고는 이제와 그걸 칼처럼 되돌려주다니요. 세상에 이보다 더 잔인한 배신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같이 무너지면 저 사람들 뜻대로 되는 거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남의 가정 망치는 게 되게 일이었나 보네. 이 일 세상에 다 알려지면 그 잘난 자격이며 센터며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신 인생도 이걸로 끝이야. 제 말이 전곡을 찔렀는지 여유롭던 그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더니 술기운에 이성을 잃었는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 제 뺨을 후려쳤어요.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얼굴이 확 돌아갈 만큼 매서운 손찌검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전 미처 피할 새도 없었어요. 뺨이 얼얼하게 부어오르는데도 이상하게 정신은 더없이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맞은 뺨을 감싸지며 오히려 속으로 됐다 싶었어요. 사실 저는 그 여자가 집에 들어선 그 순간부터 아이를 위해 설치해뒀던 홈캠을 켜두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관계를 떠벌리던 순간도 제 상처를 조롱하던 말도 그리고 뺨을 때린 그 모습까지 전부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먼저 손찌검을 한 건 분명 저 여자였고 이제 그걸 증명할 증거까지 손에 쥔 셈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그 자리에서 곧장 경찰에 신고했어요. 여기 사람이 저를 폭행했어요.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와서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제가 침착하게 신고하는 모습을 보자 그제야 그 여자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술에 취해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경찰이라는 말에 흠칫하더라고요. 잠에서 깬 남편은 뒤늦게 둘 사이를 가로막으며 허둥댔어요. 야, 너 미쳤어? 왜 사람을 때려? 그리고 당신, 신고는 무슨 신고야? 일 크게 만들지 마. 남편은 그 와중에도 그 여자를 감싸려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나오면서도 마지막 미련까지 싹 사라지더군요. 저 사람은 끝까지 제 편이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토록 꽁꽁 감춰왔던 일이 한순간에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경찰서에서도 그 여자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자기는 그저 상담을 해주던 사람일 뿐인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제가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어와 어쩔 수 없었다고 둘러댔어요. 전문가라는 자기 직함을 앞세워 저를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몰아가려던 거죠. 곁에서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녹화해뒀던 홈캠 영상을 켜서 보여줬어요. 부부상담 첫날부터 만났다는 자백도, 저를 조롱하던 말도, 그리고 뺨을 때리던 그 순간의 소리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에 발갛게 부어오른 제 뺨이 명백한 증거였죠. 경찰 앞에서 제가 녹화 파일을 재생하자 조금 전까지 당당하던 그 여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자기 입으로 떠벌린 말들이 고스란히 흘러나오는데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건 불법이잖아요. 증거로 못 써요. 다급해진 그 여자가 그렇게 따졌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폭행은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 되었고 상담사라는 사람이 내담자의 가정을 파탄낸 정황까지 드러나니 더는 발뺌할 수가 없었습니다. 곁에서 어쩔 줄 모르던 남편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다물 뿐이었답니다. 그런데 궁지에 몰린 그 여자가 마지막 발악을 하더군요. 제가 개인 상담 때 털어놨던 사생활을 들먹이며 조용히 합의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사방에 퍼뜨리겠다고 저를 협박한 겁니다. 자기가 쥔 마지막 패라고 여겼겠죠. 하지만 그건 오히려 제 발에 걸린 게 아니라 그 사람 발에 걸린 덫이 되었어요. 상담사가 상담 중에 알게 된 내담자의 비밀을 그것도 협박의 도구로 쓴다는 건 그 직업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를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협박마저 침착하게 따로 기록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폭행은 폭행대로 정식으로 처리하고 그 여자가 속한 상담사 협회에 윤리 위반으로 정식 문제를 제기했어요.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 차근차근 일을 진행했어요. 폭행은 상해와 주거침입으로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고 협박 메시지는 따로 증거자료로 정리해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소속된 상담사 협회에는 내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와 상담 정보를 이용한 협박을 들어 윤리 위반을 제기했고요. 알고 보니 그 여자에 대한 불미스러운 소문이 그 바닥에 이미 한두 건이 있었더군요. 저처럼 상담을 받다 마음을 다친 사람이 또 있었던 겁니다. 제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그동안 쉬쉬하던 일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는 협회로부터 자격을 정지당하고 일하던 센터에서도 더는 발붙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폭행건은 그 여자가 변호사까지 보내며 먼저 합의를 구걸해왔지만 저는 호락호락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흘린 눈물과 무너진 가정에 비하면 그 정도 대가는 너무도 가벼운 거였으니까요. 이제 와서 합의? 내 상처 들먹이며 비웃을 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겠지. 이제 남의 인생 훈수질 할 생각 말고 벌이나 제대로 받아. 전 그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사람의 약한 마음을 파고들어 신뢰를 무너뜨린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게 된 거죠. 이제 남은 건 남편이었습니다. 사건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저는 남편이 그동안 저와 이혼하지 않고 곁에 붙어있던 진짜 배기 속내를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저를 붙잡고 있던 건 사랑이 아니라 오로지 돈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제 투자로 묶여 있었고 제가 정식 투자자로서 지분을 쥐고 있었기에 함부로 저를 내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람을 피우면서도 이혼만은 한사코 입에 올리지 않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저를 향한 죄책감이 아니라 제 돈을 향한 계산이었던 겁니다. 저는 결혼 초에 똑똑히 갖춰둔 그 투자 계약서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다행히 지분과 회수 조건을 또박또박 문서로 남겨둔 덕분에 저는 투자자로서 정당하게 제 몫과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따지고 들 필요도 없었어요. 그저 서류와 법이 정한 대로 차분하게 제 권리를 행사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우선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부터 차곡차곡 갖췄어요. 유책 배우자가 남편이라는 사실이 명백했으니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불리할 까닭이 없었죠. 그와 동시에 투자자로서의 제 권리도 정식으로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회수 조건에 따라 묶여있던 투자금을 절차대로 빼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투자금을 회수하자 겉만 번지르르 하던 남편의 사업은 곧바로 휘청거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돈으로 간신히 굴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금줄이 빠져나가자 늘 자신만만하던 남편은 그제야 사색이 되었습니다. 거래처에 막아야 할 대금은 밀리고 밀린 돈의 만기는 줄줄이 돌아오는데 손쓸 방도가 없었죠. 결국 남편은 빚 독촉에 시달리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큰소리치던 사람이 정작 위기가 닥치자 곁에 남는 이 하나 없더군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린 신세였어요. 남편은 뒤늦게 제게 매달리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지금 발 빼면 나 정말 망해. 우리 애 봐서라도, 어? 우리 애? 그 애가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맬 때 피곤하다고 돌아 눕던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애를 팔다니 너무 염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한때는 그 애원의 마음이 무너졌을지 몰라도 이젠 아니었습니다. 평생 사람에게 기대지 못해 안달하던 제가 이번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죠. 그렇게 전 제가 가진 권리를 끝까지 행사해 투자금을 전부 회수했습니다.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게 아니라 제 손으로 키운 것을 제 손으로 되찾았을 뿐이었어요. 이혼은 제가 원하는 조건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명백한 데다 증거까지 확실했으니 위자료며 양육권이며 제게 유리하게 적용되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이란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제 힘으로 다시 서게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결혼 초에 갖춰둔 그 투자 계약서 한 장이 저를 구한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지나가고 한참의 시간이 흘렀네요. 저는 남편과 깨끗하게 갈라섰고 되찾은 돈으로 멈춰있던 제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예전보다 규모도 커지고 자리도 단단히 잡아서 이제는 누구의 그늘에도 기대지 않고 제 발로 우뚝 섰습니다. 남편은 결국 사업을 정리하고 빚을 떠안은 채 어디론가 떠났다고 들었어요. 그 여자와도 진작에 갈라서서 서로를 탓하며 등을 돌렸다고 하더군요. 남을 무너뜨리려 손잡은 사람들의 끝이란 게 되게 그런가 봐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친 두 사람이 끝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무너진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미움조차 아까운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물론 그 일이 있고 난 직후에는 한동안 사람이 무서워 누구에게도 곁을 내주지 못했습니다. 또 속을까봐, 또 버려질까 하는 두려움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었거든요. 그토록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하고 나니 한동안은 세상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까지 무너지면 이 아이를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이는 다행히 그 모든 풍파를 모른 채 밝게 자라줬고 그 웃음이 저에게는 다시 일어설 가장 큰 이유가 되어줬어요. 사업을 다시 일구느라 몸은 고됐지만 이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는 오히려 예전보다 단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평생 저를 짓누르던 불안과 외로움이 그 일을 온몸으로 이겨내는 사이 어느새 옅어져 버렸거든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못해 안달하지도 않고 곁을 주는 일이 무섭지 않습니다. 사람을 잃는 게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걸 전 그 일을 통해 비로소 배웠으니까요. 가끔은 그날 밤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부질없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는 여전히 진실을 모른 채 외로운 결혼 생활을 견디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한 통의 전화가 절 비로소 제 삶으로 끌어내준 셈이에요. 끔찍한 밤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다시 태어난 밤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저는 아이와 함께 소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아이를 깨워 밥을 먹이고 함께 손을 잡고 길을 나서는 그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젠 압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도 버려질까 전전긍긍하지도 않아요. 그저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제 속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